중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경기 부진의 늪에 빠져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떤 적절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 펼쳐야 신속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 이것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막 좀 비아냥됐다고 해야 될까요? 좀 조롱하듯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중국이 그보다 더 심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오히려 이제 거기서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고 뭐 주가도 예전의 역사적 신고점을 돌파하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일본이 뭔가 이렇게 확 좋아진 게 많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도 그 과정을 20년, 30년 장기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건가? 중국과 우리 한국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말씀부터 드려야겠네요. 좋은 의사는 의학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지 못하잖아요. 네. 임상 경험을 충분히 쌓아야 되잖아요. 경제 병리학에서도 그만큼 중요한 게 금융위기 사례들이에요. 이것은 이제 일종의 간접적인 임상 경험의 그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깊이 그리고 넓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 경제의 초장기 경기 부진도 그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경제 병리학적 관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을 해놨고 여러 진단을 해놓고 여러 정책 제안을 내놨어요. 네. 그 분석, 그 진단, 정책 제안을 일본 정부가 정책에 다 방영을 해봤어요. 네. 근데 30여 년 동안 경제를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적한 원인들은 이건 틀렸다고 봐도 틀리잖아요. 예, 물론 일본 경제가 추락을 한 거는 1980년대 말에 이제 주시장,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이제 엄청 커졌다가 이게 이제 붕괴되면서 이제 경기 추락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 뒤로 장기 부진에 빠져드는 과정에서는 이제 또 다른 경제 변수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예요. 네. 이게 과유불급이라 그러잖아요. 지나치면 부족하면 오다다는 얘기인데 네. 아무리 좋은 바람직한 경제 변수더라도 이게 과도하면 오히려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분명히 그 외환이 국내에 들어왔으니까 해외에서 번 소득이 국내에 유입이 되면 그만큼 내수가 확장이 되고 경제는 성장을 하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해지면 이게 환율을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을 해요. 네. 그럼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정부로서는 환율 방어에 나서야 할 거 아니에요.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외환을 직접 매입을 해서 외환보유고를 쌓아요. 네. 근데 이거 언제까지나 이걸 매입할 수 없잖아요. 중앙은행 화폐 발행 한없이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한계에 오면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냐면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네. 외환이 국내에 들어오면 외환 공급이 그만큼 많아지고 그 환율은 그러니까 외환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을 시켜요. 네. 이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켰다는 걸 의미를 해요. 네. 당연히 내수는 그만큼 위축이 되죠. 일본이 그런 정책을 줄기차게 펼쳤어요. 왜 그러냐면 경제학은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네. 그 경제학의 가르침대로 경제정책을 펼친 거예요. 사고의 벽을 하나 형성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이
30여 년 동안 온갖 정책을 다 펼쳐봤지만 경제를 살려내지 못했어요. 일본이 그 펼치는 그 정책, 고환율 정책, 또 경상수지 흑자 해외 유출 정책, 이거를 경상수지 흑자인 나라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펼쳐요. 중국도 경상수지 흑자가 201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 성장을 추동을 했어요. 네. 근데 2012년도부터는 중국이 슬슬 경상수지 흑자분을 해외로 유출시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성장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2015년부터는 6%대, 지금 5%대,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지금 중국이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어서 성장률 앞으로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어쩌면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을 정도로 중국이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과 똑같은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일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일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세계사에서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성장시키겠네. 네. 근데 5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 지속시킨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제적 자유가 확대돼야 경제 활동도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라 성장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민주국가이더라도 독재가 진행이 되면 반드시 그 경제는 쇠락을 해요. 네.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조금씩이라도 진행이 되면 경제는 성장을 해요. 근데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래로 경제 민주화, 정치 민주화 모두 다 후퇴하고 있어요. 이 시진핑 리스크는 이게 비록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겠지만 이게 엄청 무겁게 엄청 장기간 압력을 가하면서 성장률을 계속 떨어뜨릴 것 같아요. 직접적인 원인은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 그리고 고환율 정책,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의 해외 유출 정책,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의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간접적인 원인이 훨씬 더 커요. 네. 중국의 정치 민주화 또 경제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어쩌면 더 장기간의 경기 부진의 늪에 빠져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뭐 올해 2024년 경제 성장률 뭐 2.1%, 2.2%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이건 더 낮춰질 것이다로 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6% 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한때 7.7%까지 갔었고 GDP에 네. 또 최근에도 2022년 같은 경우에도 GDP에 거의 5% 육박할 정도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대규모잖아요. 그만큼 더 소비해도 상관없으니까 잠재 성장률은 현재 실현한 성장률 플러스 그만큼 해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6%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이 실패한 정책에서 따라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경상수지 흑자 지금 계속해서 해외 투자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배터리, 반도체 뭐 관련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죠. 그럼요. 지금 주변에서 개인들도 미국 주식 투자, 미국 부동산 투자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금융기관들, 대기업들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정부가 권장하니까.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국내 수요를 확장시켜줘야 할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국내 유동성이 계속 수축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그래요. 과잉의욕을 보여요. 환율을 끌어올려서 수출을 늘리면 성장률은 높아진다. 그래서 환율을 공격적으로 방어를 해요. 환율을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우리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럼요. 네.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출은 오히려 줄어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에서는 환율을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반대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경기는 부진해져요. 그렇게 되면 정책의 힘은 약해지고 시장의 힘이 강해져요. 그러면 집권 2년 차부터는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또 가운데 하나 변수가 또 발생하는 수가 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뀌면 또 과잉 의혹을 보여요. 뭐 환율을 다시 끌어올려요. 근데 집권 초반부터 안 끌어올려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는 한때 우리 환율 1,460원까지 갔어요. 그렇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기재부 장관이 바뀐 뒤로 우리 환율 1,34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1,21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어져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본은 엔저 정책, 고환율 정책이죠. 이걸 지금까지 경제를 살려낸다는 미명하에 8번을 펼쳤어요. 단 한 번도 경제를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30여 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0.8%에 불과해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한테 지금 뒤처지게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일본 정책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 정책을 따라가고 있어요. 물론 정부가 내세우는 고환율 정책의 명분이 그럴듯하게 보여요. 정부는 그렇거든요.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 따라서 수출을 촉진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명분인데 이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수출은 매출 총액이고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매출 총액은 부가가치 총액의 약 4배예요. 네. 이걸 기준을 일치시키면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내수가 90%란 말이에요. 식량 자원까지도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잖아요. 네. 중간재, 시설재 이런 것도 수입에 의존하는 게 많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면 그거 모두 다 더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휘발유값 지금 그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는 그 보도가 있었는데 환율이 떨어져 봐요. 환율이 예를 들어 30%가 떨어진다 그러면 1,200원대로 낮출 수가 있잖아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져야 내수가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령 고환율이 수출을 늘리더라도 내수가 위축되면서 경기는 부진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판단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정부가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을 한다면 우리 경상수 흑자가 대규모니까 네. 환율은 시장 애매해서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걸 용납을 한다면 우리 경제는 바로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네. 환율이 떨어져 봐요. 그러면 외국으로 유출됐던 우리 국내 금융자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국내에 들어와요. 국제 금융자본들도 한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누릴 수 있어요. 한국에 투자 많이 해요. 그럼 내수가 확장되면 성장률 높아질 거 아니에요. 유동성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그 유동성 풍부해지면 경제활동 활성화되고 또 설령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나라를 덮쳐오더라도 그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그걸 차단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일방적인 그 생각만 해요. 수출이 증가하면 경제는 호전된다. 그래서 고환율 정책이 필수적이다. 이런 그 일방적인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죠. 환율이 지금 같으면 이제 그 수출 기업들은 더 이익이 커진다. 이게 긍정적인 쪽으로 보는 논리가 이제 그건데.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환율이 1,000원에서 1,300원 올라가면 100달러짜리 수출업체, 100달러짜리를 수출하는 업체는 10만 원 벌다 갑자기 13만 원 버니까 이익이 커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반대로 나타나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1년도에 우리나라 환율이 네. 1,326원까지 올랐었어요. 네. 그 뒤로 줄기차게 떨어져서 2007년 10월 달에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수출업체 다 망했어요. 그렇죠. 근데 수출은 오히려 그 기간 동안 2.5배, 연평균 17%나 놀라운 증가율을 보여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도산할 위험에 빠져들어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수출 기업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150달러짜리 새로 개발해야 돼. 그걸로도 안 돼.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한 50% 가까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 200달러짜리 새로 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강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떨어질 때 수출은 오히려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커져요. 그게 우리 역사가 이미 증명을 했어요. 네. 거기다 우리나라 수출품은 대기업이 생산하든 중소기업이 생산하든 모든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는 명품 대접을 받게 됐어요. 명품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매출은 줄어요. 명품일수록 가격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매출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EU와 FTA 체결 직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당시에 그 유럽 명품 업체들 제품들 이거는 이제 관세가 30~40%씩 낮춰졌으니까 가격 30~40% 낮출 수 있었잖아요. 근데 FTA 체결되자마자 유럽 명품 업체들은 가격을 일제히 올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은 오랜 경험으로 안단 말이에요. 명품은 가격이 떨어지면 명품 대접 못 받는다. 우리 현대자동차가 지금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로 올라서게 된 과정에도 이 원리가 작용을 해요. 현대자동차는 수출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왔어요. 네. 물론 그 이면에는 품질 향상, 디자인 향상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갈 수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가격을 상승시켜 갔던 게 현대자동차 매출에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에요. 네. 이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정책 당국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번에 쓰신 경제병리학 뭐 40년간에 걸쳐서 이제 완성을 시키신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경제를 보는 시각인데 어떻습니까? 책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과거의 금융 위기라든가 또 한국의 외환 위기라든가 뭐 그리스 아니면 뭐 유럽의 위기, 뭐 일본의 장기 불황 모든 것들 미국의 대공황서부터 다 이런 위기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신 결과 최악으로 가는 그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어떠한 것들을 하지 말고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까? 이거를 또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말씀해 주셨고 그럼 해야 될 거는 뭐냐?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릴게요. 금융위기라는 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 우리가 사계절 없앨 수 없잖아요. 겨울에는 추위 견뎌야 하고 또 여름에는 더위 견뎌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정부가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게 되면 그 금융위기는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을 하고 또 그 결말도 아주 비극적으로 나타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위기가 막상 터졌을 때는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던 금융위기도 그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예요. 네. 그때 2008년 하반기에 진행됐던 금융위기는 대공황 때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스프레드 있죠. 네. 예, 가산금리라고 그러죠. 이제 가산금리가 대공황 때보다 2배나 더 컸어요. 아, 그래요? 그만큼 심각했는데 이 미국의 전 금융기관들이 파산 직전까지 갔다니까. 그렇죠. 페니메이, 프레디맥은 물론이고, 또 5대 투자은행 모두 다 구제금융 받거나 아니면 이제 파산했고, 또 상업은행도 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제금융을 받았어야 했고,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인 AIG 같은 경우에는 구제금융 받고 국유화됐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어요. 네. 근데 당시에 미국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칩니다. 그래서 경기 후퇴 기간을 놀랍게도 1년으로 차단을 해내고 1년 반 만에 경제를 회복을 시켜요. 네. 실업률은 떨어지고 또 성장률은 높아지고 그런 일을 벌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경제 정책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건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요.
네.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이제 물 위로 올라와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 경제로 이제 전염이 언제 되느냐 아마 문제일 따름이죠. 중국의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에 전염이 되면 세계 경제 전반이 금융위 늪에 빠져들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떤 적절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 펼쳐야 신속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네. 이거는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임상 사례를 통해서 과거의 금융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 혹은 금융위기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네. 제가 경제병리학이라는 책을 두 분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경제 질병이 발병해서 전개되고 결말을 내는 일반 경제 원리가 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이제 임상 사례의 부분인데 임상 사례가 10배 이상 많아요.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제 물밑에서지만 네. 이거를 극복하고 대응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 특히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업, 그리고 정부의 정책 당국자, 이분들이 그 임상 사례들을 좀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어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게 되면 수긍을 하더라도 그걸 100% 못 믿어요. 100% 믿었다고 하더라도 100% 실행에 옮기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책 당국자가 이 책을 보고 맞아, 이 길로 가야 돼 하고 그런 판단이 서면 그거는 자기가 믿어요. 100%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되면 100% 실행을 해요. 그러면 경제를 살려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 개인 투자자, 기업, 경영자, 그리고 정책 당국자가 이 책을 보고 스스로 그거를 찾아내서 한번 그 정책 수립 혹은 경영진학 수립 이런 데에 투자 전략 수립 이런 데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투자할 때 내가 그거 투자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확신을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그 모든 그 사례들 위기의 사례들 요거를 직접 공부해야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면은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주식 투자자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성공한 투자자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했는지.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앞서 투자에 성공한 분들 굉장히 열심히 연구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그 사례는 그 경제 원리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열심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이 책에 그 사례들을 비교적 꼼꼼하게 그리고 세계 경제사에서 중요했던 그리고 중대한 그 피해를 끼쳤던 그런 이제 경제 질병들, 대공황이나 일본의 초장기 경기 부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도 외환위기 등등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쭉 그 전개 과정까지 제가 적어놨어요. 네, 그렇군요. 네, 경제 병리학,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네, 경제 병리학을 이해하는 자가 경제를 지배한다. 네, 좀 흥미로운 주제로 이번에 정말 40년간의 연구 기록을 정리하신 그런 책인데 하여튼 관련되신 분들 좀 이렇게 참고하셔서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별로 뭐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40년 이상을 이 주제에 매달렸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경제학에 병리학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제학은 경제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성립을 했어요. 네. 근데 경제체보다 월등한 우리 인체를 위해서는 병리학이 생리학보다 월등하게 깊고 넓게 이렇게 발달해 있어요. 그렇다면 경제학에서도 경제병리학이 깊고 넓게 발달해 있었어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야망을 꿈꾼 거죠. 경제 병력을 경제학에 한번 수립해 보겠다.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험난했어요. 그 경제 원리를 파악하는데 한 30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 경제 원리들을 입증하기 위한 그 임상 사례들을 연구하는데 또 한 10여 년 걸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40여 년 만에 드디어 이 책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네. 네, 정말 큰 집념과 어떤 그 책임감 이런 게 아니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네, 하여튼 우리 관련되신 분들 한번 참고해서 이 경제병리학 책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최용식 소장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